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원이 주최하는 GSES 렉처 시리즈 5차 강연의 사회를 맡은 손영훈입니다. 오늘은 포용도시 시대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이재준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님에 대한 양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재준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저의 그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재준 교수님은 일단은 저의 그 선배님 되십니다. 대학원의 선배님 되시고, 사실은 이제 공부하면서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고, 또 사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뵙지 못했는데, 좀 간접적이지만,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된 것은, 2011년도에 녹색도시의 꿈이라고 하는 서적을 출판하셨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제 기억하기로 이재준 교수님이 수원시의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연구로서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실천적인 형태로 해서 이제 수원시라고 하는 대상지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상적인 거는 녹색도시의 꿈의 첫 페이지에 보면 정말 이렇게 꿈꾸듯 이렇게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사실 1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패러다임, 그 다음에 녹색도시 교통, 에너지 건축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시민 참여 녹색도시 만들기, 또 생태환경 문화 중심도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사례들과 또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포용도시 시대에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주요 이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준 교수님은 과거에 꿈꾸셨던 녹색도시의 꿈을 현재까지 이어서 계속 일관되게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용도시 시대에 있어서 제가 여러 미디어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말 그대로 포용적이고 다양한 주제, 그리고 조금 더 과거에는 디자인이나 계획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이 있었다면, 그때도 이야기했던 시민 참여 녹색도시의 만들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더 넓은 형태에서 다양한 그런 삶의 질의 부분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되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재준 교수님에 대한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잠깐 교수님의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준 교수님께서는 조경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성균관대학에서 조경학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조경학계에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경학 한 분야에서 확장되어서 가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력이 있어서 추려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수원시 제2부시장을 이제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또 교수로 강의도 맡으셨고, 그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으시고, 국토균형발전계획위원,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 쿠웨이트 아브둘라 신도시 MP 마스터 플래너부터 현재 서울 마곡지구 총괄 MP까지 이론에서부터 현장, 또 그리고 시정, 행정, 정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발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재미있게, 그리고 이론의 틀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준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학자 20년 경험, 또 행정, 부시장으로서 5년 경험, 그리고 지금은 실천가로서, 행동가로서 한 5년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최첨단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30년 전에 석사과정, 또 25년 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까지 그 연구 대상을 연구하고 또 세상에 실천했던 그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단편을 갖고 고민했던 것을 좀 전달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림이 멋졌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는 포용도시 시대의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 포용도시라는 말은 최근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화두지만 전문가로는 아마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전문가가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예술 또 다른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정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석사과정 3학기 때인가요?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교수님께서 발표 리포트를 주제를 주셨어요. 전문가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발표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분야의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 설계, 또 생태 전문가 등의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심지어는 리포트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날 엄청나게 친구들, 같이 발표했던 친구와 술을 먹으면서 왜 저러셨을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뒤에 제가 그때 교수님이 뭘 연구하라고 그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죠.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전문가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로 공부하고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쌓아야 전문가라 그러니까 이 분야에 나가서 전문가로 행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부딪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 화두입니다. 권력의 신여냐, 자본의 노예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많이 봉착하고요. 어떤 때는 구급 말단 공무원한테 휘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본이 많은 자본가, 기업인한테 휘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든 대학에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든 기업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든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항상 고민을 하다가 탈출했던 방법은 바로 이 두 번째 화두입니다. 우리 전문가라는 것은 미래 비전의 창조 계급이다라는 것에서 좀 탈출을 했어요. 권력의 신여도 아니다. 자본의 노예도 아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로 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요. 기원전 6,0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도시가 지금도 산업혁명 이후에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시도 진화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욕구를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 욕구가 잘못 욕구를 읽으면 자본의 노예가 되고 또 잘못 욕구를 읽으면 권력의 신여가 된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전문가로 쭉 나가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창조 계급으로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사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환경대학원에서 가장 먼저 도시 쪽에, 환경 쪽에 대학원을 설립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조경, 경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상은 대부분 다 도시입니다. 도시의 국제적인 정책의 흐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요약하면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조닝제도, 도시계획제도도 생기고 계속
개발과 재생과 이런 시대를 쭉 거치는데 단적으로 요약하면 양적 성장 시대를 거쳐서 개발 시대죠. 개발 시대를 거쳐서 지금 모두가 재생 시대로 접어왔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포용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도시를 더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실천하려 그러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 노령화부터 시작해서 저성장 시대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의 위기처럼 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 트렌드를 잘 읽고 대응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주된 화두는 포용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포용도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의 개념의 하나인데, 좋아하는 문구로 표현하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핵심은 이 개발 시대를 거쳐서 가졌던 문제, 경제 성장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민의 삶의 질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소외된 계층,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삶의 질을 줘야 된다라는 시대인데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당신의 30년 도시 연구, 실천한 경험을 정책으로 하나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제안해 드렸어요. 토지공개념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토지로부터 얻는 자산소득을 근로소득 못지않게 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포용도시인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 들었죠? 20년마다 유엔 해비타트가 세계 정상 학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그게 해비타트 회의입니다. 76년, 96년, 2016년에 이렇게 3번 1, 2, 3 회의가 있었는데요. 초창기는 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에 초점을 40년 전에 가졌다면 20년 전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환경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시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양극화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강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용도시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한 360개 세션에서 회의가 집중된 논의가 이겁니다. 그때 주로 논의된 360개 세션의 회의를 종합해보면 5가지 화두인데요. 많이 공부들 하시죠. 포용도시 가장 큰 개념이었고요. 또 리실리언시티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20년 전부터 물론 논의가 됐었죠. 또 거버넌스 도시가 또 새롭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개념을 지난 30년부터 제 화두로 가졌던 게 이 3가지 개념입니다. 이제 요즘 말로 거버넌스 도시, 또 생태적인 도시, 스마트한 도시 이 3가지 주제를 30년 전에도 논의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도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버넌스 도시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논하지만 사실은 이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조경이든 도시설계든 도시계획이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저는 사람들, 우리 수요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과 논의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논거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논의를 학자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안을 주면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실천 경험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버넌스의 여러 효과는 뭐 많이 이론들이 있죠. 정책 수능의 효과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요. 이게 권력 이동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일어나는 것은 국가 기능이 축소되고 시민 권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 수요자한테 맞는 수요자가 원하는 니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이 결정하게끔 하자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치하게 할 수 있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는 두 가지 측면에, 뭐 많게는 세 가지,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협력적 거버넌스, 서로 협력 관계를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논의 구조를 갖추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고 이걸 뛰어넘는 게 제도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화위원회 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서로 수평적이고요. 제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 거버넌스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곧 정책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이 제도적 거버넌스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현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데요. 이걸 점차 제도적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생각해서 제가 수원시에서 제2부시장으로 5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 5가지 정책의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갈등이 있으면 배심원제로 조정을 하는 5가지 거버넌스 모델로 실천을 하고 300인, 500인 원탁토론을 왕성하게 했고요. 그것이 전국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도시계획도 시민이 결정하자. 그 블랙박스에 있고 행정가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상에서 했던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결정하자 그래서 300인 시민계획단을 결성해서 3개월 동안 도시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최초로.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 시민계획단을 치면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수요자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정책적 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실천을 쭉 해본 지금의 느낌은 어떠냐? 이것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디지털 또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집정민주주의 시대, 스마트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버넌스 모델의 좋은 모델을 발견한 것은 Listen to the City라는 뉴욕의 제도였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이 그라운드 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4,500명의 뉴욕 시민들을 뽑아서 컴퓨터를 나눠주고 의사결정을 계속시켰습니다. 단계별로 건축 과정을. 그리고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체육관에서 4,500명이 모여서 집단 토론을 하고 확정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라운드 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어느 날 주민 참여의 연구 과제를 제가 주장해서 연구를 하던 차에 뉴욕을 갔다 이걸 봤습니다. 아, 집정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이런 모델을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전문 영역에 실천하자고 많이 노력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생태적인 도시입니다. 유사일에 우리도 생태적인 도시로 해서 많이 논의를 하죠. 우리 교수님도 그쪽 분야의 대가신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이게 더더구나 더 중요합니다. 이 생태적인 것을 도시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여러분 브라질에 자라는 꾸리티바 도시죠. 저도 많이 다니고 부시장 시절에 그 전에 학자일 때 이 공부를 너무 한 덕분에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왕성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 또 공원정책, 등의 환경교육정책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의 성공의 모델의 전제 조건은 뭐냐? 좋은 리더가 있었지만 그 리더는 소수 전문가들, 행정가들만의 전유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시민들한테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생태 도시의 화두도 시민들과 교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외 이제 그런 일 때문에 학자 시절에 여러 우리 택지 개발 신도시의 개념을 접목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서울로 우리가 자랑하는 서울로의 원형이 하일라인이고 하일라인의 원형이 플랑테입니다. 이 프랑스의 플랑테와 맨하탄의 하일라인이 이렇게 원형이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이 두 모델은 시민 전문가, 그 안에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었고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십몇 년에 걸쳐서 저 두 개의 하일라인과 프랑테를 건설하려고 시간을 갖고 찬찬히 준비를 했고요. 이 밑에 서울로는 3, 4년 만에 행정 중심으로 전문가가 동원이 돼서 현상 설계에 당선이 된 전문가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가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단적으로 저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도시들의 경험이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 그 안에는 물론 그 리더는 전문가와 행정가가 있었지만 그 몫을 누구한테 줬느냐? 시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상적인 공간이 장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화두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행정 체계에도 스마트 시티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도시에. 근데 과연 스마트한 도시가 뭘까? 원론적으로는 ICT를 비롯한 모든 기술의 융복합을 잘 실현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들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런 기술 지향적인 스마트 시티가 대부분 논의되는 거에 지금 국한돼 있어요. 제가 마곡시티 MP를 하면서 역시 스마트 시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기술 중심의 스마트 시티보다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에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시민들의 욕구를 종합하고 반영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터부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중의 욕구, 시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지 않으면 참여에 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가장 큰 핫한 두 개 신도시 모델이 있습니다. 한쪽은 마스다르라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도시인데요. 지금 왕성히 짓고 있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 압둘라입니다. 쿠웨이트 압둘라인데요. 쿠웨이트 압둘라는 우리 기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는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와 자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구도 비슷합니다. 5만과 4만 5천의 인구도 비슷하고 약간 시점이 마스다르가 좀 빠르지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제로 카본부터 시작해서 마스다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잘 채우고 있어요. 이 압둘라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에너지부터 수순환 모든 것을 스마트한 도시로 이렇게 대기 관리까지 쭉 하는데 이 도시를 아마 여러분들 쭉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관찰하시고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쭉 추적하시면 아마 이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론 또 강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신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를 어디서 끊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세 가지 거버넌스, 생태적인 에콜로지 시티와 스마트한 시티 세 가지 주제를 저는 중요한 포용도시 시대의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죠. 또 저 나름대로의 집행 수단인데 그 철학으로 제2부시장 수원시에서 5년간 다양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실천을 하는 과정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정책을 하나만 갖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차 없는 도시를 한번 갔으면 어떨까라고 이클레이라고 전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중심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그 이클레이의 사무총장이 제안을 전 세계 도시에 하다가 대한민국 수원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또 유엔 해비타트가 동시에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국제 행사였어요. 처음에는 시장님이 이걸 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2번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뜻과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어렵고 시민들 저항이 클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3번 또 이야기를 하셔서 해봅시다. 제가 하고 싶었던 사실은 사업들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많이 실천해 봤어요. 근데 한 지역 블락 전체를 삶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차를 없애자. 혹은 그 한 달을 통해서 영원히 차를 없애자라는 실험은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자 정책이었는데요. 생태교통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만든 용어입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나 무동력 또 걸어 다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사용해서 주민 전체들이 한 달 동안 차 없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 생태교통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이 받고 학술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무동력으로 교통수단을 쓰는 또 걸어서 쓰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기후변화 시대에 적절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정책입니다. 우리 도시를 보면 사람 중심이냐 차 중심이냐 당연히 지금도 아직도 차 중심입니다. 파리 시장 재선한 안 이달고라는 시장님이 작년에 재선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재선 공약을 처음에 당선되기 전에 재선 당선되기 공약을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란 공약이었습니다. 전 도시의 주행 속도를 30km 이하, 전 공영주차장 절반을 정원화, 또 파리 3구역, 제일 중심지인데요. 그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숲, 모든 공공 건물의 옥상을 식량 창고 기지, 농업 기지로 사용하겠다 등의 기후변화 시대에 딱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걸 갖고 재선이 될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재선이 됐어요. 아마 파리시가 조금씩 변해갈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도 많은 정책가나 정치인들이 배워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실천을 한 생태교통입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시면 220년 전 정조대왕이 이렇게 수원 화성을 쌓았는데요. 그 안 화성 안이 행궁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행궁동 전체를 했으면 좋은데 너무 커서 4분의 1 정도 한 4,300명 정도가 사는 구역을 딱 정해서 이 구역을 한 달 동안 차 없는 곳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물론 정하는 과정도 시민 참여해서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발표했더니 6개월 동안 주민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어디 헌법에 어디 법률에 시민들의 삶을 교통수단을 제거하고 자전거로 그냥 다니라 그러냐, 걸어서 다니라 그러냐, 있을 수 없다, 장사 안 된다, 상인들 죽인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반대를 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제가 실천가, 행동가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가 술을 잘 마신다는 겁니다. 막걸리를 잘 마십니다. 제가 이 동네 이사를 갔어요. 3개월. 그리고 저녁마다 주민들과 막걸리를 들고 다니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소위 고위직 관료가 와서 막걸리 먹으니까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좋아지냐. 장소도 안 될 거고 삶의 질도 나빠질 거고 불편하다. 아닙니다. 제가 전 세계 도시를 많이 다녔는데 성곽도시안이 차가 없으면 장사도 더 잘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론적으로 있었던 도시 재생을 제가 전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들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뭐 여러분 도시 재생의 여러 가지 테마들은 알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주택, 심지어는
상인들의 상행위의 컨설팅까지 혹은 리모델링까지 주택 리모델링까지 모든 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서포터즈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300인 토론, 500인 토론 등의 여러 가지 강연과 강의 또 토론을 많이 거쳐서 이분들이 직접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은 기획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출발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거버넌스 개념은 사실은 예전은 그냥 주민 참여, 요즘은 이제 근사하게 학술적으로 거버넌스라 그러지만 오래전부터 실천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2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동안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대학이라는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간 만들었고요. 그걸 잘 만들어서 원형을 만들고 실천 수단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 요즘 국토교통부인데요. 해양부 시절에 교본을 만들어서 전국에 전국이 실천하게 된 원형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정책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하고 또 스스로 실천해 보십시오. 마을 계획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게 하고요. 또 직접 공모사업에 자금을 줘서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손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게 하고 행궁동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다시 복원이 되는데요. 이 황금 물고기라고 해서 브라질 미술가 랄케라는 여성이었는데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벽화를 남겼는데 제일 가장 제가 좋아하는 황금 물고기입니다. 한때 저것이 없어졌다가 지워졌다가 다시 최근에 복원됐습니다. 여러 가지 프리마켓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궁동에서 실천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제도적으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법제화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금 사정이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뚝 떨어졌지만 그 당시는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 주관으로 수원형 도시재생 사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한 150억을 투자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국비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100억에서 250억 사이입니다. 가장 큰 경제형은 250억, 근린형은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과감하게 150억을 예산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원형으로 장명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전과액이 바뀐 과정입니다. 우리가 재생 사업을 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바꿨습니다. 간판도 바꿔주고요. 이 버려진 짜투리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걷고 싶은 도로도 만들고 심지어는 주택도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기금도 넣어주고요. 또 상행위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요즘의 행리단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2년 전부터 이곳이 너무 핫해져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행리단길이라고 명이 돼서 수원의 행리단길, 바로 그 지역이 생태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전봇대가 다 없어지고 가로수를 심고 기반시설도 걷고 싶게 도로도 만들고요. 상행위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또 다양한 축제도 많이 열고 다양한 무동력 교통수단을 써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당시 한 100만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국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국제 토론회를 비롯해서 국내 토론회 등 많은 토론회를 이 행궁동에 집중을 시켰고요. 또 생태교통에 대한 학술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방문자 수가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2013년도 하고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매출액이 다 떨어지는데 이 행리단 길만 4배, 5배가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대기, 소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준 경험을 학술적으로 봤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잘 모델을 만들으니까 이 국제행사가 2년 뒤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똑같이 재현이 됐고요. 또 2년 뒤에 대만의 까오슝에서 생태교통 까오슝 이렇게 해서 2년마다 이제 비엔날레로 전 세계에 가고 있는데 2019년에 개최할 멕시코 시티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버그나 까오슝 시장들이 개최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횡단길을 다 학습을 하고 갑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 성공할 비결이 딱 시크릿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1를 주시면 비밀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1를 받고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막걸리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막걸리가 $1 정도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이 막걸리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 막걸리가 비결이니까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덕분에 국내상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지금 잠시 보여주는 화면 이외에도 국제상, 국내상 다양한 너무 많이 있어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행리단 길로 각광을 받고 과연 그쪽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취재도 많이 해서 제가 이 행리단 길을 토대로 수원을 다시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기사입니다. 도시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술 중심의 사람 중심, 또 단편적에서 융복합적으로 또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패러다임 속에서 또 자기에 맞는 추구하고 싶은 주제, 키워드를 만들고 또 세상을 바꾸는 열정으로 쭉 앞으로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문가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화두였던 나는 과연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늘 부닥치는데 그때마다 자본의 노예도 아니고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나는 미래 도시를 창조하는 창조계급자다라고 생각하셔서 도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